안녕하세요. 벌써 8번째 강의입니다. 8번째 강의. 저번 시간까지 우리 무엇 정리했죠? 총론 정리했고 경제 또 시장까지 정리를 했죠. 경제론과 시장은 기본이 되는 것이다. 앞으로 배울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정책론이죠. 정책론도 마찬가지로 시장과 경제를 잘 아시면 그 기본이 잘 되어 있으시면 외울 것만 딱딱딱 외워주시면 굉장히 이전 거보다는 쉬운 편이다. 응용이니까. 그럼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정책론. 그 중에 정책론 중에 시장 실패 원인이 되는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외부 효과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부동산 문제의 특징에 대해서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부동산 문제의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부동산 문제는 구체적으로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지 못한 것, 사람들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지 못한 것. 사람들이 살아가려면 공간이 필요하죠. 생활을 영위해야 될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 또 사람들한테 그것이 잘 주어지지 않다라는 이런 것들이 다 문제겠죠.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다. 근데 이런 문제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악화 성향이 있다. 악화. 한번 나빠지면 계속 나빠진다. 계속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비가역성. 가역이 뭐죠? 가역. 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가역은 역으로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는 게 가역이죠. 가역. 그런데 비가역성.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 그러니까 한번 나빠지면 다시 좋아지기 쉽지 않은 것. 한번 시작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리기 어려운 것. 한번 부동산, 그러니까 산 같은 걸 좋은 자연 환경들을 훼손하고 나면 다시 복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다시 역으로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 그게 비가역성이다. 또 지속성,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문제가 계속 지속되는 것,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 시간이 지나면서 지속되는 경향. 그리고 이제 부동산 문제의 특징은 해결 수단이 다양하다. 한 가지 해결 수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해결 수단, 아주 다양한 수단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 가지 수단 중에 세금 같은 거 있죠. 금융 정책도 있고, 우리 재정 지출하는 경우도 있고, 주택 문제 같은 경우는 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고, 용도를 다른 건물들을 용도를 변경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결 수단들이 있다라는 거. 주택 문제 같은 경우나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 그래서 해결 수단이 다양하다라는 게 부동산 문제의 특징이다. 이런 특징들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럼 이제 다음 내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해서 외부 효과와 공공재 내용들 보실 텐데, 외부 효과 처음에는 우리 정책론에서 외부 효과와 공공재, 시장 실패 요인 중에 대표적인 게 외부 효과와 공공재죠. 그것들이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온다. 그래서 꼭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외부 효과 내용 그렇게 알고 보면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 효과가 뭔지 한번 보면 경제 주체의 행위가 시장을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끼치는 것, 이게 외부 효과다. 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시장을 통하지 않고,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시장을 통하면 대가를 주고받죠. 그런데 시장을 통하지 않으니까 대가를 주고받지 않고 제3자에게 시장에 들어와 있지 않은 수요자나 공급자가 아닌 제3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끼친다. 유리한 영향을 끼치면 정의 외부 효과, 불리한 영향을 끼치면 부의 외부 효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의 대표적인 원인이다. 그런데 우리 잘못 알고 계신 분도 있는데, 불리한 영향만 시장 실패 요인이 아니라 유리한 요인도, 유리한 외부 효과도 시장 실패 요인이다. 둘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정외부 효과, 부외부 효과 모두 시장 실패 요인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럼 외부 효과는 이제 정외부 효과, 유리한 영향, 불리한 영향. 그러니까 정외부 효과와 부외부 효과 두 가지가 있죠. 좋은 영향을 끼치면 정외부 효과, 나쁜 영향을 끼치면 부외부 효과. 근데 처음에 이제 정외부 효과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면, 정외부 효과는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이렇게 큰 것. 비용적으로 따져보면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큰 것. 그렇겠죠. 아무래도 정의외부 효과를 끼치는 건 시장에서의 행위가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니까 편익은, 좋은 효과는
외부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 크게 나타난다라는 것이다. 더 크게. 그리고 반대로 이제 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 비용은 줄이는 거죠.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 비용을 줄여버리는 거니까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더 커지고 사회적 비용은 더 작아진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편익은 우리 경제론에 배울 때 어떤 거랑 똑같겠습니까? 경제론에서 효용이라고 배웠죠. 효용이다, 효용. 그래서 사적 편익, 사회적 편익, 이거 편익은 효용이고 효용은 무슨 곡선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그 경제론에서 효용은 수요 곡선이라고 했죠. 수요 곡선 자체가 한 개 편익 곡선이다, 한 개 효용 곡선이다. 그랬으니까 한 개 편익, 한 개 효용 이렇게 된다. 그래서 사회적 편익과 사적 편익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죠. 일반적으로 우리 경제 같은 경우는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이 같다. 그래서 수요 곡선이 하나로 나온다. 하나로. 근데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이 이렇게 다르니까 수요 곡선이 두 개가 나오죠. 두 개가. 비용도 마찬가지로 우리 비용 곡선이라고 했는데 우리 공급 곡선이 비용 곡선이라고 했죠. 한 개 비용 곡선이라고 했다. 그래서 비용도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 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정의외부 효과 요것과 관련해서 우리 경제론에서 배웠던 내용들 다시 이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시장이죠.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균형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회적 편익, 사적 편익 이게 두 가지다. 효용이 두 가지다. 효과형이 두 가지면 수요 곡선이 두 개가 나오죠. 수요 곡선이 두 개가 나온다. 그런데 사회적 편익, 사회적 효용이 더 커. 사적 효용보다. 그러면 수요 곡선이 어떤 게 더 위에 있겠다고? 사회적 편익 수요 곡선, 사회적 비용, 사회적 수요 곡선이 더 위에 있게 된다. 그래서 노란 사적 수요 곡선과 빨간 사회적 수요 곡선, 사회적 수요 곡선이 편익이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공급이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균형은 어디서 나타나죠? 균형은 A점에서 나타난다. A점에서. 그런데 정의외부 효과가 있으면 사회적 편익이 큰 거죠. 사회적 편익이 컸으니까 사회적으로는 이 B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좋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의 대가를 주고받지 않으니까 사적으로는 수요 곡선인 요 A점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게 되고 균형점은 이 A점에서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지금은 생산과 소비가 A점에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요 B점에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해서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작을 때 정의외부 효과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우리 과소 생산된다고. 왜? 여기가 적정 생산인데 지금 여기서 생산되고 있으니까 A점에서 생산되고 있으니까 과소 생산된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반대로 이제 정의외부 효과를 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 비용은 무슨 곡선? 비용은 공급 곡선. 그런데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이 다르면 두 가지 공급 곡선이 나타나게 되죠. 두 가지 공급 곡선이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사적 비용 곡선이 더 커. 그럼 사적 비용 곡선이 더 올라가 있으면 사적 공급 곡선이 더 위에 그려지게 되겠죠. 그런 그림이다 이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 공급 곡선이 두 가지가 나타난다. 그런데 파란 건 사적 공급 곡선. 왜? 사적 비용이 더 크니까. 그리고 빨간 건 사회적 공급 곡선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수요 곡선과 사적 공급 곡선이 만나는 요 A점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밖에 외부에 좋은 효과를 끼치니까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적어도 사회적 공급 곡선과 만나는 요 B점에서 생산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지금은 A점에서 생산되죠. 그래서 A점에서 생산되면 요만큼의 수요와 공급이 있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원래는 B점에서 생산됐으면 좋겠다. 바람직한 곡선. 그래서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클 때는 과소 생산된다. 이렇게 적정한 것보다 과소 생산된다. 그래서 정의외부 효과가 있을 때는 과소 생산되는 것이다. 요 그림도 잘 눈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의외부 효과가 있을 땐 과소 생산된다. 이런 것까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다시 뭐 남았죠? 정의외부 효과 봤으니까 부의외부 효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계속해서 부의외부 효과 칠판을 쫙 보시면 하나도 변한 거 없는 것 같이 보이죠? 뭐야 똑같네? 막 그러는데
중요한 내용 몇 가지가 바뀌었다. 부의 외부 효과다 이번엔. 부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수요나 공급자, 수요자와 공급자 이외의 제3자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거죠. 나쁜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 사적으로 들어오는 편익, 사적으로 교환되는 편익보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편익이 줄어드는 거죠. 나쁜 효과를 주니까 사회적으로 효용은 줄어들게 된다. 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회적 비용을 높이게 되는 거죠. 높이게 된다. 비용을 사회적으로 더 많이 오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 봤을 때는 사적 편익이 더 큰 거죠. 사회적으로 편익을 더 줄여버리니까 사적 편익은 더 큰 것이다. 라고 반대 측면에서 봤을 땐 사회적 비용을 더 높여버리는 것이다. 비용을 더 증가시켜버리는 것이니까 사적 비용보다. 그러면 부의 효과다 이런 건 부의 효과.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사회적으로 과대 생산된다고. 그 원인을 한번 그걸 이제 그림으로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 편익은 뭐라고 그랬죠? 편익은 효용 곡선이다. 효용 곡선은 수요 곡선이다. 편익과 사회적 편익, 외부 효과가 없을 때는 사적 편익, 사회적 편익, 사적 효용과 사회적 효용 같다. 그렇기 때문에 곡선이 하나 나오죠. 수요 곡선이 하나 나온다. 그런데 얘가 다 두 개가 달라졌으니까 수요 곡선이 두 개가 나와야 된다. 그런데 어느 게 위에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사적 수요 곡선이 더 위에 있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 공급 곡선이 있고 수요 곡선이 두 개가 나온다. 그런데 사회적 편익, 사회적 효용이 더 위에 있으니까 사적 수요 곡선을 위에 그린다. 사회적 곡선을 밑에 그린다. 그래서 이번엔 노란 곡선이 사회적 수요 곡선이고 빨간 곡선이 사적 수요 곡선이다. 그러면 지금 사회에서는 어디서 생산되고 있을까요? 어디서 소비되고 있을까? 그래서 거래량은 B점에서 생산되고 거래되고 있겠죠. 균형점은 B점이다. 그래서 여기서 생산되고 소비되고 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한 생산, 바람직한 소비는 어디라고? 사회적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A점이 이번엔 바람직한 소비 곡선, 생산 곡선이 되는 것이다. 소비점, 생산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요만큼 수요량 공급량을 봤을 땐 B점에서 생산되고 소비되고 있지만 적정하게 봤을 때는 A점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의 외부 효과가 있을 때는 적정한 것보다 과대 생산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가 있을 땐 과대 생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이게 뒤집어서 비용 곡선으로 봤을 때 공급 곡선이다. 비용 곡선은 공급 곡선이다. 그래서 공급 곡선이 두 개가 나오죠. 외부 효과가 없을 때는 사회적 비용, 사적 비용 모두 같다. 두 개가 같기 때문에 공급 곡선이 이렇게 하나로 그려지게 되죠. 하나로 그려지게 되는데 외부 효과가 있으면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공급 곡선이 두 개가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 두 개가 그려지게 된다. 근데 어느 게 위에 있겠습니까? 이번엔 비교해 보면 사회적 비용이 위에 있게 그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파란 공급 곡선이 사회적 공급 곡선이 되고 빨간 공급 곡선이 아래에 있는 건 사적 공급 곡선이 된다. 수요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고 그럼 이제 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것, 그 점에서 우리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지금 균형은 어디라고? 수요 곡선과 사적 공급 곡선이 만나는 B점에서 지금 생산되고 소비되고 있다. 요점에서 균형이다. 근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어디가 균형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것은 A점이 되는 것이다. 사적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A점에서 소비되거나 생산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데 지금은 B점에서 생산되고 있다. 그렇게 봤을 때 요 A점에서 생산되고 있으면 좋겠는데 B점에서 생산되고 있으니까 바람직한 것보다는 과대 생산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유의 효과가 있을 때는 둘 다 과대 생산되고 있다. 이런 것들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니까 이것들. 그리고 이제 그림으로도 이것들 눈여겨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외부 효과 봤으니까 공공재 어떤 건지 잠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공공재에 대한 내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봤던 우리 외부 효과, 시장 실패 요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외부 효과, 그 다음 많이 나오는 게 공공재다.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보시면 공공재는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있는 상품을 공공재라고 한다. 이렇게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있기 때문에
예? 사적 시장에 그냥 시장에다가 생산을 맡겨두게 되면 생산이 되지 않거나 아주 적게 생산된다. 과소 생산되기 때문에 공공이 나서서 공급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근데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무엇인지 한번 보면 경합성은 무엇이겠습니까? 경합. 서로 경합하는 거죠. 왜 경합하겠습니까? 소비에 있어서 한 녀석이 소비를 하면 다른 녀석은 그 소비가 줄어들어. 그러니까 자기가 소비하려고 서로 싸우게 되는 게 경합이죠. 근데 비경합성은 한 녀석이 소비를 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소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굳이 경합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런 성격이 있는 게 비경합성이다. 그래서 한 사람의 소비가 늘어나도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경합할 필요가 없겠죠. 대표적인 게 어떤 거겠습니까? 대표적인 게 국방, 치안, 아니면 한가한 뭐 국도 같은 경우 한 사람이 국방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국방 서비스의 양이 줄어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똑같다. 소비하는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른 소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치안도 마찬가지로 국도도 한가한 국도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가든 나만 가면 되니까 그렇다는 거. 비경합성. 또 비배제성은 배제성은 무엇입니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넌 들어오지 마. 극장 같은 경우 국장 티켓 끄지 않으면 못 들어가게 하죠. 돈 내지 않으면 영화를 못 보게 한다. 그런데 비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소비에 참가할 수 있는 것.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소비에 참가할 수 있는 걸 비배제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소비에 참가하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소비에 참가할 수 있으니까 무임승차자 문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소비하고 싶어 하겠죠. 누구나. 그래서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무임승차자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사적 시장에 맡겨두면 대가를 받을 수 없는데 누가 공급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소 생산 아니면 생산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래서 공공이 이 재화를 꼭 필요한데 이런 특성이 있으면 공공이 이런 재화를 공급해야 된다라는 것이다. 우리 부동산에서 따져보면 잘 보존된 경관이 잘 보존된 경치가 잘 보존된 자연 환경 같은 경우나 아니 명승지 같은 경우 공공재적 성격을 띠겠죠. 그것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공공재와 외부 효과에 대한 포인트 체크 OX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체크 OX 문제 1번.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의 의도적 결과가 시장을 통하여 다른 경제 주체의 후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OX. 1번은 틀렸죠. 여기서 시장을 통하여 이게 아니라 시장을 통하지 않고가 맞겠죠. 시장을 통했다는 건 대가를 주고 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외부 효과는 시장을 통하지 않고, 즉 대가를 주고받지 않고 제3자에게 영향을 주는 것, 이게 외부 효과다.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부동산의 부동성과 연속성, 인접성은 외부 효과와 관련이 있다. OX. 2번은 맞겠죠? 부동산 같은 경우 부동성, 움직일 수 없는 성격, 그렇기 때문에 외부 효과를 받을 수밖에 없다. 또 옆에 붙어있는 성격, 인접성, 그런 것 때문에 외부 효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은 맞는 내용. 3번. 매연을 배출하는 석탄 공장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다면 그 주변의 주민들에게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OX. 3번은 맞겠죠? 석탄 공장에서 매연이 계속 나와. 그럼 주변 공장의 사람들이 질이 떨어지겠죠? 삶의 질이 떨어진다. 왜? 외부 효과 때문에, 부의 외부 효과 때문에 안 좋은 효과를 받는 것이죠. 4번.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재화의 경우 시장에만 맡겨두면 지나치게 많이 생산될 수 있다. OX. 4번은 O죠. 부의 외부 효과는 과대 생산, 반대로 정의 외부 효과는 과소 생산. 부의 외부 효과 같은 경우는 다른 쪽에 대가를 주고받지 않고 다른 쪽에 나쁜 효과를 주니까 사회적으로는 좀 덜 생산했으면 좋겠는데 그보다 많이 생산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정의 외부 효과는 다른 경제 주체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제3자한테 좋은 효과를 주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더 많이 생산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적게 생산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의 외부 효과는 과대 생산, 정의 외부 효과는 과소 생산. 기억을 해두십시오. 5번. 용도 지역 지구재와 같은 토지 이용 규제는 부의 외부 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이용된다. OX.
5번은 5죠. 용도지역지구제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부유외부 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한 정부 정책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십시오. 6번 공공재의 소비에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있다. OX. 6번도 5죠. 공공재 같은 경우 비배제성, 비경합성이 있다. 비배제성 같은 경우는 돈을 내지 않고도 소비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비경합성 같은 경우는 한 녀석의 소비가 다른 녀석의 소비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소비의 경합이 필요 없는 것, 비경합성이 있는 상품 공공재다. 그래서 6번은 맞는 내용. 7번 공공재의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 OX. 7번도 5죠. 공공재 같은 경우 비배제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돈을 내지 않고도 소비에 참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 내지 않고 소비에 참가하려고 하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비배제성 때문에. 그래서 7번도 맞는 내용. 8번 공공재의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 사회적 적정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OX. 8번 틀렸죠? 과다 생산이 아니라 과소 생산이죠. 무임승차자 문제 때문에 비배제성 때문에 돈을 내지 않고 소비하려 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돈도 받지 않고 공급을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과소 생산되거나 생산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재다. 공공이 생산해서 공급해야 되는 재화다라는 거. 그럼 이제 우리 정책론에서 제일 처음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왜 할까요? 시장이 실패가 있기 때문이다. 시장 실패가 있기 때문. 그래서 그 시장 실패 때문에 그걸 교정하려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다. 그것이 정책이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걸 정책이라고 한다. 정책. 그럼 이제 시장 실패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시장이 들어가는 거죠. 그 이유도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시장을 보시면 이게 시장이라고 했죠. 이게 시장. 세로축 세로축의 가격, 가로축의 수량 해서 수요량과 공급량. 그래서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 만나서 균형을 이루고 이 균형점에서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이게 가장 사회적으로 봤을 때 효율적이고 가장 적정한 수요량과 공급량, 자원의 배분이라는 것. 여기서 벗어나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된다. 특정한 이유들 때문에 이곳에서 벗어나게 되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된다라는 거.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 수요 곡선은 효용 곡선이죠. 효용 곡선. 한계 효용 곡선이다. 공급 곡선은 비용 곡선. 한계 비용 곡선이다라는 거. 보시면 이제 우리 금방 외부 효과 공공재 봤죠? 대표적인 외부 효과 공공재가 시장 실패 원인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원인들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된다는 것이다. 라는 것. 외부 효과 교정 정책 대표적인 게 무엇이죠? 지역 지구재 같은 걸 하면 외부 효과가 좀 줄어들 테니까 그런 정책을 피는 것이다. 공공재 같은 경우는 정부가 시장에 맡겨두지 않고 생산을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공급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적정 생산량에 벗어나게 된다는 거 금방 보셨죠? 그런 건 이제 독점이 있으면 수요나 공급이 독점이 있으면 이 적정 생산량 요것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깊이 들어가면 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어떻게 변하는지 찾아보셔야 되는데 그건 너무 깊이 들어간 것이고 독점이 있으면 이 생산량 최적 자원 배분과 동떨어지게 된다. 그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규모의 경제가 무엇이냐면 생산이나 소비를 늘렸을 때 막 늘리면 늘릴수록 이것에 대한 평균 비용이 줄어드는 것. 막 생산을 늘리면 늘릴수록 평균 비용이 같이 증가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걸 규모의 경제라고 한다. 이 규모의 경제가 왜 안 좋으냐면 좋은 것이겠죠. 막 생산량을 늘리면 평균 비용이 감소하니까 이거 좋은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것이 막 되면 한 기업들이 그 시장을 독식하는
시장 형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규모의 경제는 나중에는 그 한 기업이 전체 시장을 독식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독점으로 이어진다. 규모의 경제는 나중에 독점으로 가니까 이 최적 생산량과 소비량, 이 최적 자원 배분과 동떨어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시장 실패 원인이라는 거. 또 정보의 비대칭. 우리 완전 경쟁 시장 할 때 정보는 완전 정보라고 했죠. 그런데 정보의 비대칭, 수요자나 공급자가 있을 때 정보의 대칭적이다. 정보가 대칭적이라면 수요자가 알면 공급자도 알고 공급자가 알면 수요자도 아는 저로 대칭적인 정보를 갖고 있을 때 문제가 없다. 정보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근데 비대칭적이라면 파는 녀석은 아는데 사는 녀석은 모른다든지 사는 녀석은 아는데 파는 녀석은 모른다면 서로 비대칭적인 거죠. 그것들 때문에 이 적정 생산량, 적정 소비량보다는 동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다. 대표적인 게 이제 역선택 아니면 도덕적 해이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근데 그런 것들 정보의 비대칭적인 거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이 나타날 수도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시장 실패 원인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 실패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십시오.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다. 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다음 내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 어떤 방법을 가지고 시장에 개입할 것인가의 수단을 얘기하는 것이다. 근데 크게는 이제 직접적 개입 수단과 간접적 개입 수단 이렇게 나누어진다. 라는 거. 그래서 시험에는 직접적 개입 수단 쭉 나열하고 이 중에 하나 간접적 개입 수단 하나 딱 끼워놓은 다음에 직접적 개입 수단이 아닌 것은 간접적 개입 수단은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이것도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직접적 개입은 뭐냐면 시장에 직접적 개입한다라는 건 정부가 아니 공공이 직접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직접 하는 것 그게 직접적 개입 수단이다. 그러면 간접적 개입은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지 않는 게 간접적 개입이겠죠. 그걸로 구분되는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이제 정책들 쭉 앞으로 이제 쭉 정책론에서 쭉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쭉 살펴볼 텐데 그것에 대한 내용들이다. 보시면 공공임대주택 생산 공급, 공공이 임대주택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건 직접 공공이 생산해서 공급한다는 거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적 개입 수단이다. 공영개발도 마찬가지로 공영은 공공이 직접 나서서 어떤 토지를 개발해서 그 개발한 걸 분양을 하는 것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공개발, 공영개발도 마찬가지로 토지 수용 공영개발할 때 토지 수용하죠. 토지 수용하는 건 직접적 수요자가 되는 것이죠. 직접적 사들이는 것 수요자가 되는 것이다. 토지은행도 마찬가지로 토지은행은 정부가 일단 당장 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땅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사전에 저렴한 가격으로 사들이는 것 이것도 수요자죠. 수요자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토지은행도 이게 직접적 개입 수단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필요할 때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지가가 너무 오를 때는 공급을 통해서 지가를 떨어뜨린다든지 지가 안정 뭐 이런 것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쓰이게 된다. 토지은행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직접적 개입, 그러니까 직접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하지 않는데 이걸 직접적 개입에 분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임대료, 분양가 규제 같은 경우, 우리 가격 규제 있죠? 가격 규제 같은 가격 규제 정책을 쓰는데 가격 규제하는 것도 직접적 개입의 수단에 속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십시오. 이건 직접적 시장에 공공이 직접적 시장에 개입해서 들어간다고 해서 직접적 개입이라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이제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럼 이제 간접적 개입이 어떤 거냐면 직접적 개입이 아니면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면 수요자나 공급자가 더 많이 수요하게끔 더 많이 공급하게끔 아니면 덜 수요하게끔 그렇게 덜 공급하게끔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다. 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규제 정책들 뭐 이런 것들 다 쓰면 되는데 직접적 개입이 아니면 다 간접적 개입이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간접적 개입, 금융지원 정책을 그러니까 이자율을 높인다든지 떨어뜨린다든지 하면 수요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고 또 공급도 이자율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죠. 그래서 공급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금융지원 정책이다. 금융정책. 또 임대료 보조. 임대료를 직접 보조해 주는 것이다. 직접 소비자들한테. 그럼 공급이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겠죠.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난 임대료 보조도 해줄 수 있는 것, 이것도 수요자에게 보조를 해주는 것이니까, 수요자 지원을 해주는 것이니까 이거 간접적 개입이다. 직접적으로 수요자 역할을 하는 건 아니죠, 공공이. 또 취득세, 종부세 이런 것들, 세제를 통해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 간접적 개입. 용도지역 지구제, 대표적으로 우리 부유외부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용도지역 지구제를 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십시오. 용도지역 지구제도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간접적 개입이다라는 거. 그리고 개발권 양도제 같은 경우, 우리 개발증원 양도제, 어떤 지역에서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보존에 대해서 개발을 하지 못하게 딱 우리 정책적으로 막아버린다면 거기에 이제 그것에 따른 보상을 해줘야겠죠. 근데 그 보상이 공공이 보상을 하는 것, 직접적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권을 부여해서 그 개발권을 팔게 만드는 그런 것이 개발권 양도제다. 이것도 직접적으로 이제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정부가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간접적 개입에 속한다. 이런 것들 꼭 시험에 벌써 나왔고 나올 수 있고 그런 것들이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간접적 개입, 직접적 개입,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과 관련된, 지금 보신 것과 관련된 OX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체크 OX 문제 1번. 토지 공공성은 토지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명분을 약화시킨다. OX. X죠. 토지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 개입이 명분이 강화되는 거죠. 약화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1번은 X다. 2번. 정부는 부동산 자원이 최적 사용이나 최적 배분을 위하여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OX. 2번은 O죠. 여기서 최적 사용, 최적 분배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다. 효율적 배분. 그런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내용. 3번. 공공재와 외부 효과로 인해 시장 실패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OX. 3번도 맞죠? 3번도 O다. 공공재, 외부 효과. 이게 시장 실패 원인이죠.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다. 4번.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큰 경우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OX. 4번도 맞죠?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다면 이게 정의 외부 효과죠. 근데 정이든 부든 외부 효과 자체가 시장 실패 원인이니까 정부 개입이 필요한 것이다. 4번은 맞는 내용. 5번. 주택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시장 실패가 발생할 경우 이는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개입이 근거가 된다. OX. 5번도 맞죠? 단기적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면 시장이 가격이 왔다 갔다 하죠. 가격이 급격하게 뛸 것이다. 그래서 시장 실패가 발생하니까 정부가 개입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5번도 맞는 내용. 6번. 불안정 경쟁으로 인한 시장 실패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OX. 6번도 오죠? 불안정 경쟁이면 시장이 효율적 자원 배분이 달성할 수 없게 된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내용. 그래서 6번도 맞는 내용. 7번. 부동산 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시장 기구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 OX. 7번도 맞는 내용이죠. 정보가 비대칭적이면 시장이 불안정해진다. 불안전 시장이 되고 그것이 이제 시장 실패로 이어지게 되니까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내용. 그래서 7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8번. 주택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은 정부의 직접적 시장 개입 수단이다. OX. 8번은 틀렸죠. X다. 금융지원 정책은 직접적으로 정부가 시장의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간접적 개입 수단이다. 그래서 8번은 틀렸습니다. 9번. 보금자리 주택의 건설 공급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이다. OX. 9번도 틀렸죠. X다. 보금자리 주택의 건설에서 공급하는 건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정부가. 그래서 직접적으로 시장에 뛰어들어서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간접적 개입 방법이 아니라 직접적 개입 방법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십시오. 이번 시간엔 정책론에서 가장 앞부분
그래서 시장 실패 원인들에 대해서 또 개입 수단에 대해서 정리를 했죠. 제일 먼저 한 것이 외부 효과. 정외부 효과 같은 경우는 과소 생산된다라는 거, 부외부 효과 같은 경우는 과대 생산된다라는 거, 그 원인들 또 짚어봤죠. 그것들 기억해 두실 내용이다. 그리고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무임승차 짜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실 내용 잘 정리를 해 두시고, 또 우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시장이 실패하기 때문이죠. 시장이 실패 원인들 쭉 정리했던 거, 그것도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다.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것들이니까 잘 정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 그것들 중에서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이 있다라는 거. 직접적 개입은 직접 정부가 시장의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 것들 쭉 정리했던 것. 그리고 그 이외의 것들은 세제나 아니면 또 금융, 또 이런 것들 정책들 많죠. 그런 것들은 다 그 시장의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하지 않는 것들은 다 간접적 개입 수단이다. 이런 것들도 종종 물어보니까 꼭 정리를 해 두십시오. 지금까지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